코스피가 일단 숨은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등은 줄지언정 경계를 해야 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오케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레버리지의 청산이 끝났다. 레버리지 ETF는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소액 투자자는 애초에 주식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꼭지에서 팔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평가된 당신의 가치를 밸류업 시키는 경제교육 플랫폼 금시공의 대표이사 장우진입니다. 범성공자 장우진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과거에 KB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들께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먼저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한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매수를 해야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매도를 해야지 손익이 확정되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로워지지 않는다. 그럼 이 주식 투자판에도 그건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저는 지피, 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요. 의외로 간과하시는 게 지기, 자기입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판단만 내려달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 중에 난 업사이드 리스크가 싫어,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을 못 따라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못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매매 전략을 할 때 당연히 다르게 가야 되겠죠. 만약에 업사이드 리스크가 싫다 그러면 어제 과감하게 손실을 감안하고서라도 난 들어갔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싫으면 오늘 올라간 것들은 감안하고 내가 사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나 전략이 먼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게 약간 지피에 대한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걸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러면 기업과 산업 그리고 경제 전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수반이 돼야 돼요. 그 종목이나 산업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계속 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두 가지가 나는 어떤 정도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걸 매수할 때인가 매도할 때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전문가의 얘기만 딱 듣고 매수 매도 판단을 하신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전문가의 얘기는 당연히 최고점과 최저점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운으로는 맞출 수 있을지언정 최고점과 최고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기죠? 후회가 생깁니다. 아, 저 사람 말 듣고 샀는데 최고점에 못 팔았네. 아, 저 사람 말 듣고 샀는데 여기서 더 빠졌네.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 결국은 전문가는 틀린 거라고 간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원칙,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저 전문가 얘기는 나랑 비슷해, 나랑 결이 같아, 그럼 저 전문가의 원칙을 비슷하게 한번 참고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를 들어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정말 싫어, 나는 손실 보는 게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되냐? 오늘 SK하이닉스가 거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14%, 15%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반등이 왜 나오냐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청산이 끝났다. 국내에서도 보면 레버리지 투자자, 과도하게 차입을 했던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투자자들이 지금 반대 매매가 다 나왔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레오폴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AI 관련된 투자를 했던 투자자고요. 25살에 이제 헤지펀드를 차려서 AI 관련된 투자로 유명했었는데 레버리지를 한 400% 가까이 썼어요. 그러면서 헤지펀드 공매도의 대상이 됐고 어제 청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게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보통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버블이 생기면 그게 부채가 청산됐을 때 바닥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제 그 부채 청산 그리고 국내에도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은 바닥을 1차적으로 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드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혹시 제 얘기가 틀렸을 때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방향이 반대가 됐을 때의 전략을 미리 수립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절 라인을 잡아둘 수 있을 거죠. 뭐 7% 손실이면 나는 팔 거야, 이런 전략도 괜찮고요. 아니면 차트에 따라서 5일선을 터치하면 팔 거야, 뭐 11선을 터치하면 팔 거야, 이런 전략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정해둔 상태에서 제 얘기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크게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백전백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전불태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얘기하는 건 백전불태, 우리가 크게 위태로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 내가 크게 수익을 내겠어 라고 한 욕심이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손실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익을 극대화할까 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꾸준하게 생각하면서 가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미 움직였다면 아침에 움직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넥스 장부터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움직였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변동성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의 상승이었거든요.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나. 근데 지금 보면 20%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이 있었다. 근데 그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밸류보다 더 하회한 것들은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뭐 주주환원 가치, 뭐 미래 가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좀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밸류보다도 조금 낮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00조 원대까지 내려갔었죠. 내년 기준 SK하이닉스의 순이익이 한 300조 원대. 근데 그 300조 원대의 순이익이 한 2, 3년 이상 이어질 거로 최소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기준 PR은 3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고점에서는 PR에 대해서 경계했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3년 정도의 이익이 쌓인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PBR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왜? 올해 200조, 내년 300조, 내후년 300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면 3, 4년 뒤에 SK하이닉스의 PBR은 1배 수준으로 머물게 됩니다. 물론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러면 PBR 1배까지 떨어진 이 회사를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가치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래도 바닥은 잡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반등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금 정도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바닥 정도의 밸류에서는 지나치게 공포를 가질 것까지는 아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매수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얘기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매수했을 때 이 시나리오가 틀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한 전략을 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저는 산업 자체도 보지만 매크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는 유동성이에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유동성,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유동성을 볼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가 달러 인덱스입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가 오랜만에 100을 하회했어요. 이 100을 하회했다고 하는 건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서 외부로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자금이 좀 풀리면서 괜찮을 텐데, 이 달러 인덱스가 뭐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강세를 보인 것으로 전환된다.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또 주식을 매도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전자닉스만 괜찮나요? 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종합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르신 다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레버리지 ETF가 처음 나왔을 때는 레버리지 ETF의 성격을 조금 잘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ETF와 그다음에 신용 대출을 쓰는 것이 어떤 게 더 나으냐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처음 얘기할 때는 레버리지 ETF가 낫지 않을까요? 라고 무의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신용을 쓰면 이자율이 뭐 6%, 7% 이상 최소한 나갑니다. 연 이자율이. 근데 레버리지 ETF는 그만큼 이자는 나가지 않거든요. 선물 옵션으로 해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그 상품을 제가 공부하고 나서는 레버리지 ETF는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냐?
가장 중요한 건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 드래그라는 게 있습니다. 음의 복리 효과라고도 얘기하죠. 본주가 올라갔다가 10% 올라갔다가 10% 빠지고 다시 올라오면 본주는 그냥 본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버리지 ETF를 투자했다면 10% 올라갔다가 10% 내려갔다 다시 본전이 되면 여러분들은 한 2% 정도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변동성이 이어지면, 상승장이 아니고 변동성이 이어지면 여러분들의 자금은 계속 녹습니다. 계속 녹아내려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절대로 길게 가져갈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내가 지금 진짜 좋게 보이는데 2, 3일 정도 내가 한번 들어가 볼까? 뭐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신다는 건 뭐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위험도가 높습니다. 위험도가 높을 때는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리스크 회피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내가 이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건 오케이인데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였을 때 나는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그 판단 기준까지 정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본주 같은 경우는 기다릴 수라도 있는데 레버리지 ETF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장기 투자 관점보다는 이 매도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두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급반등하기 전에 뭐 어제가나 그저께 같은데 급락할 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ETF를 사셔서 오늘까지 트레이딩 하셨다면 오늘 급등 나올 때 이럴 때 그냥 매도하는 거죠. 적어도 절반 이상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길게 끌고 가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레버리지 ETF 나는 크게 수익 낼 거야, 계속 가져갈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낸 수익도 결국 여러분들이 배팅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레버리지 ETF를 좀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성은 저는 뭐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AI 시장이 이제 막 초기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T 버블도 생각을 해보시면 2000년대 IT 버블이 있고 IT 버블이 붕괴가 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IT 버블이 붕괴됐을 때 우리가 인터넷 산업이 망가졌나요? 붕괴됐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우리는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AI가 저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AI 관련된 산업들이 모두 지금부터 계속 좋을 거야 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IT 버블기에도 그때는 무조건 버블이었어 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번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고 데이터 오가는 것들이 늘어나시니까 그때 생각했던 것들은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데이터 케이블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케이블이 당연히 깔릴 거라고 봤고 데이터 케이블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IT 버블이 붕괴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케이블의 전송 효율이 급격하게 좋아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을 추가적으로 증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똑같은 현재의 캐파로 이 데이터 전송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IT 버블, 특히나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 캐펙스가 유지될 거라고 했던 그 신화가 무너졌습니다. AI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관점에서 AI가 좋을 거, 그쵸? 그리고 반도체가 계속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든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반도체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고점에서 무너지기 전에 굉장히 경계를 줬던 그 사건이 문샷이라는 것이었죠. 중국의 문샷이라는 기업이 키미 K3라는 모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모델이 글로벌 탑 티어 수준, 탑 5에 들어가는 그런 성과를 냈다는 건 투자 규모가 3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로 얘기가 됐어요. 근데 그 정도로 프론티어 모델, 글로벌 탑, 엠트로픽, 오픈 AI 수준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걸 보면 단순히 스케일러, 무조건 규모를 키우는 게 장땡이 아니구나,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정말로 현실화돼서 캐펙스의 효율화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반도체가 생각보다 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해소가 될 수 있겠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우려들이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가 반등할 때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AI 캐펙스에서 보면 혹시나 반도체의 효율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캐펙스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하드웨어 투자의 어떤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약간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첫 번째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AI 캐펙스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치킨 게임이 벌어졌어. 오픈 AI와 엔트로피, 구글, 삼국지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계속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이거죠. 혹시나 이 기업 중에서 포기하는 기업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런 의문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 기업이 투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부채에 대한 과도한 부담 때문에 혹시나 내가 투자를 좀
감소하겠어, 경쟁에서 약간 좀 뒤처지겠어 라고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웠던 가정, 치킨 게임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1980년대 후반에 여러분들 투자를 할 때 우주, 방산 이쪽으로 강하게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논리는 이럴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우주와 방산에 대한 투자는 늦출 수 없을 거야. 그럼 이 산업은 계속 가야 돼.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전 세계적으로 군축 움직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방산업체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런 현상이 AI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죠. 제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AI CAPEX가 계속 유지가 되고 여전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리스크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약간 과도하게 평가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AI 그리고 AI 인프라 기업들이 대부분 뭐 반토막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그 우려는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그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V자 반등으로 전고점까지 갈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보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금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비중을 잘 줄여보고 내가 리스크를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현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으면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려가도 더 사면 되지. 올라가도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을 꾸준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코스피가 일단 숨은 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낙폭을 굉장히 키웠던 그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건 이제 5,800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바닥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5,200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밀렸던 것들을 보면 이제 레버리지 청산에 대한 우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투심이 순식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내려갔던 거였고요. 지금은 그걸 이제 회복해서 6,000대를 순식간에 돌파해 버렸는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또 한 번 조정이 있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레벨은 5,200대 정도는 이제는 거기선 더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구나라고 상정을 해두는 겁니다. 간다가 아니고 그 정도를 상정해놓고 우리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 그 정도에선 이제 대응을 해봐야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에선 대응을 해봐야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5,200대, 5,300대 거기서는 크게 하락하지, 거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게 없다 그러면 거기선 매수를 생각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바라보죠. 근데 V자 반등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고점까지 돌파한 V자 반등은 전체 시장의 유동성 상황을 봤을 때 쉽진 않아 보인다. 물론 지금 단기로 달러가 내려왔지만 전쟁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유가가 80달러를 넘어가고 있고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6%를 웃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성이 절대로 편안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등은 줄지언정 여기서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차이가 있죠. 미국 시장은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지수가 견뎌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반도체 상황에 따라서 급변동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반등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는 거 분명히 가능할 텐데 앞으로도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또 무조건 괜찮을 거야 라고 본다면 조금 다를 수 있죠.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될 거고요. 그 질문들에 우리가 원활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시장도 좀 더 반등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유동성이 풀리는 것들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대응의 영역 속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갖춰두고 대응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금시공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자금이 없으면 주식 투자에 나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돈을 투자했을 때 돈의 흐름이 만약에 큰 돈을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목표 이런 것들은 집, 차 이런 것처럼 큰 자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내가 지금 소비를 이어나고 그걸 살 수 있게끔 연결시키게 되죠. 근데 작은 돈으로 뭐 10만원, 20만원, 뭐 또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2%, 3%, 뭐 5% 수익을 나면 이게 어떻게 추산되냐? 택시비 벌었다, 치킨값 벌었다,
오늘 저녁값 벌었다로 치환이 돼요.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냐? 소비로 이어집니다. 바로 소비로 이어져요. 그리고 수익 난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는 것들은 결코 좋지가 않아요. 그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때 작은 돈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근데 100만원 투자해서 100% 수익 나봤자 1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되냐? 한탕주의로 가게 되죠. 급등주를 따라가게 되고 내가 빠르게 수익 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낼 수도 있죠. 수익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투자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투자 습관이 잘못 들어지면 나중에 그 투자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민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돈이 작기 때문에 무리해도 나한테 별로 타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하는 투자 습관을 기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천만원 이상이 있다고 하시면 5%만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연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서 30%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2,6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2,600만원 가지고 다시 3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 7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나게 되겠죠. 그렇게 복리로 불어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아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에 집중하고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하다 보면 크게 복리를 통해서 물려가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기 때문에 저는 소액 투자자는 애초에 주식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분산 투자로 ETF를 차라리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ETF도 지수 ETF를 무조건 투자하시기보다는 고배당주 커버드콜 ETF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고배당주는 애초에 변동성이 좀 작긴 하죠. 그래도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성격을 가지고요. 여기에 배당주죠. 그 다음에 커버드콜 ETF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옵션을 매도해서 월 배당을 줍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갈 때 아마 예금보다도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산 투자를 한 다음에 2천만원 정도가 모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신중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천만원 모아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먹을 거 아껴가면서 차분하게 그 돈을 모았죠. 그럼 그 돈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투자할 수 있겠어요? 더 공부하게 되겠죠? 더 살펴보게 되겠죠? 그리고 리스크를 최대한 안 지려고 노력하게 되죠. 그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 돈을 불려가는데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분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진짜로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카지노에서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냥 재미로만 하시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큰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간다라기보다는 정말 소일거리 정도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매도 전략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매도 전략을 세울 때 꼭지에서 팔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꼭지에서 안 팔 거야. 그런데 내려갈 때 이 오른쪽 어깨에서 팔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오른쪽 어깨라는 건 뭐냐면 올라갔다가 투자 심리 때문에 바로 급락하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 그럼 그때 나는 팔면 된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략을 세웠을 때 실제로 오른쪽 어깨에 파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꼭지까지 보고 싶다. 나는 끝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꼭지가 지나고 나서 오른쪽 어깨일 때 이 꼭지라는 걸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나요? 꼭지가 지난 다음에 오른쪽 어깨라는 걸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어깨에 파는 전략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걸 추천드리냐? 왼쪽에서 꼭지까지 갈 때 비중을 축소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들을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비중을 축소할 때 저는 까치밥이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시골에 가면 이렇게 하죠. 감나무가 있으면 감을 다 따지 않습니다. 감 꼭대기에 감을 몇 개 남겨두죠. 왜 그렇죠? 까치도 먹을 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까치밥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그 까치밥을 남겨뒀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아쉬울까요? 저것까지 다 못 먹어서 진짜 힘들까요? 아니죠. 그래, 여유를 가지고 저 사람도 먹을 게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꼭지를 보려고 하면 만약에 팔았을 때 그게 더 오르면 그건 여러분한테 아쉬움으로 남고 후회로 남게 되는데요. 만약에 그래 내가 팔았을 때 다른 사람들도 수익이 날 게 있어야지 내가 쉽게 팔 수 있지 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수익 나는 것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 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비중을 좀 남겨두면 되잖아요. 비중을 조금이라도 축소한 연습을 하면 그때는 진짜 오른쪽 어깨에 팔 수 있습니다. 미련 없이. 근데 비중을 축소하지 않고 꼭지까지 간다고 하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까치밥에 대한 전략, 심리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매도할 때 여유를 가질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의미 없어. 그냥 기업 잘 보면 되지. 산업 잘 보면 그냥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크로 시장을 항상 보시라고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확인할 거,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될 거는 유동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있냐 없냐 정도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유동성이 빠질 것 같을 때 우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급등락 그 자체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투자처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산업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그 투자의 속성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내가 돼야 될 원칙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흔들린다 보면 가격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포모에 빠져서 급하게 샀다가 때가 빠지면 공포에 빠져서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유를 갖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제가 이 컵을 봤어요. 컵에 보니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KYD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코리아 입 드림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꿈과 비슷하거든요. 저는 한국의 청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되는 나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처음에 광복 이후에 필요했던 건 문맹 탈출이었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무식했기 때문에 문자를 익히고 배우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게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근데 한강의 기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자산을 지키고 성장할 수 있으려면 저는 금맹 탈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 맹인에서 탈출해야 된다고 봐요. 문맹은 문자 맹인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금융 문맹에서 탈출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면 금융 문자 맹인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러면 금융의 용어에 천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뭐다, 또는 뭐 금리가 뭐다. 근데 저는 그 용어가 아니고 금융에 대한 그 자체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한 건 그래서 젊은이들이 정말 금융을 이해하고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고 전체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나아갈 때, 나이가 들어갈 때 필요한 경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겠다. 저는 젊은 층 대상으로 해서 사회초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커리큘럼을 일단 구성을 했습니다. 120강 규모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1단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리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다뤄야 되는 마음,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고 벌고 관리하고에 대한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게 1단계. 다음 2단계, 제가 매크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제 뉴스를 보더라도 경제 뉴스를 이해하는 것과 그냥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서 행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매크로를 이해하는 정도에서 나옵니다. 경제 뉴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파악할 수 있고 과거의 경험들과 제 노하우를 겹쳐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립니다. 마지막 40강은 제가 경제 투자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투자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 대상으로 해서 금맹 탈출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들어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범성공자 장우진이라고 치면 유튜브로 오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월요일, 목요일, 평일에는 9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일요일에는 저녁 8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부담 없이 하루하루 시황 같은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경제방송이랑 다르게 좀 따뜻한 얘기도 오가고 재미있게 약간 그렇게 구성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